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주영민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서울 미래포럼에서 작가라는 과분한 칭호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작년까지는 구글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전략을 이제 설계해드리는 일을 제가 이제 구글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도우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퇴사해서 잠시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는 IT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정신 안에서 이 산업과 경제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시계추를 돌려서 지난 10년의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난 10년의 시대정신의 프레임 안에서 어떠한 경제와 산업의 질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잠시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시발점인 2010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2010년은 아이폰 4가 출시된 그 해이고요. 아이폰 4가 출시된 이후로 2개월 있다가 이제 전 세계 만인의 이제 소셜미디어가 된 인스타그램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역시 2010년에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도 카카오톡이 2010년에 출시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우버, 그리고 카카오톡 이 세 가지 서비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서비스 이외에도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술적인 혁신들과 그리고 발명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공통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연결시키고 바로 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2010년대는 연결의 시대였다라고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결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와 산업의 질서 역시도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개방, 그리고 또 공유. 더 많은 연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개방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공유해야 된다. 이러한 가치가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가치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죠. 이 연결, 개방, 공유가 그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경제와 산업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분들도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과 다음과 같은 프레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공유 경제, 그리고 플랫폼 전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확대된 연결성, 그리고 이 확대된 연결성 안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의 어떤 개방과 공유 때문에 가능했던 프레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연결과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과 혁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떠한 시대정신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10년의 시대정신 속에서는 또 어떠한 경제와 산업의 프레임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분야이지만 제가 몸담았었던,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기술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어떤 트렌드, 그리고 그 트렌드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문화현상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 10년의 트렌드 역시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 2020년대 초입인 이 2020년에 굉장히 거대한 사건을 인류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이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단순히 질병의 맥락이나 바이러스의 맥락 이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비대면화되었다, 언택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대면이나 언택트 같은 것은 코로나가 말해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본다면 지난 10년의 프레임이었던 이 연결성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코로나는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은 위험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악수부터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까지 모든 타자와의 접촉 자체에는 사실상 근본적인 리스크가 사실 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초연결성이라는 그런 그 관점 때문에 이 연결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갑자기 등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연결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근본적인 리스크를 환기해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실 단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보자면 소련이 멸망한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전 세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낼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확대된 연결성 때문에 말이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높아진 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인류 3만 년 역사 이상의 그 과정 속에서 여지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를 보면은 사실 이 높아진 연결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어떠한 위험 신호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의 세계를 돌아보면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를 지배한 노란조끼 시위대부터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까지 반세계화의 물결이 2010년대부터 정말 전 세계 도처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는 이민자 갈등, 그리고 인터넷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철학적으로 또 혹은 정치적으로 다른 신념들 간의 어떤 문화적인 전쟁들이 펼쳐지는 것을 또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보게 된다면 서로의 일상을 시시콜콜 알게 되면서 어떤 역효과로 우리는 굉장히 높은 피로감, 그리고 또 불안감, 시기, 질투,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인스타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죠. 사실 이 모든 위험 신호들, 미국의 10대가 겪는 인스타 우울증, 혹은 한국의 10대들이 겪는 인스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반세계화 시위대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 확대된 연결성 자체가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징후적인 그런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위험 신호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바로 2020년대에 진입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건으로서 이 코로나가 저는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인류가 여지껏 팽창시킨 바로 그 연결성의 기반 위에서 그 연결성을 숙주로 해서 자라나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결성의 고리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절의 질서를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2020년대를 만들어 나갈 어떤 시대 정신의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이 코로나가 말해주는 이 단절의 질서와 함께 이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미국적인 가치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만들어낸 세계 기후 협약 자체에서도 탈퇴를 하고 세계 무역기구에서도 탈퇴하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코로나처럼 정치와 경제 세계에 있어서 단절의 어떤 이념을 전파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섣부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2020년대는 2010년대와 달리 단절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절의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고립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문화적으로는 서로 대립되게 됩니다. 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이러한 말들 젊은 층들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각자 도생 사회. 이런 것들은
어떤 단절과 고립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대중문화 콘텐츠에도 깊게 스며드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시대에는 개방과 공유가 하나의 커다란 전략이었고, 그러한 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기술 서비스들과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대표적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2020년대에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방과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0년대의 이 초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산업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이 기술 산업의 흐름 역시도 좀 더 거시적인 2020년대의 단절의 맥락과 함께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바로 틱톡 차단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자 앱스토어에서도 1등 소셜미디어로서 자리 잡게 되었죠.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자 미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틱톡을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데이터 보호라는 명분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만들어낸 조치는 틱톡이 미국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틱톡이 아닌 미국의 어떤 회사가 틱톡의 지분을 인수해야만 한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실제로 오라클이라는 테크 기업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죠. 국가가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 그 기업이 망가질 정도의 높은 수준의 결단을 내리고 또 그것을 자국 회사가 인수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2010년대에는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단절 시대를 알리는,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단절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서비스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인터넷 서비스 역시도 이제는 첨예한 국경선이 그려지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 경제참모이자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로 잘 알려있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많은 엘리트 개발자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1순위로 취업하고 싶은 곳이 구글이고, 실제 구글의 핵심적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발자들을 보면 중국인 개발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엔지니어들, 구글에 근무하는 중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는 미래의 핵무기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0년대 연결과 개방과 공유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었던 굉장히 과격한 주장들입니다. 이렇게 국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터넷 산업과 IT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그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자국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 그리고 혹은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로벌화 되어 있었던 인터넷 기업들에게 더 이상 글로벌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 IT 기업의 리더들 역시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 역시 다음 버전의 맥북의 대부분의 생산은 텍사스에서 하겠다. 묘하게도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커버그와 트럼프가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 소셜미디어 광고를 허용해주는 대신에 주커버그는 틱톡 차단을 얘기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죠. 국가와 빅테크 간의 이러한 어떠한 긴밀한 협업 관계 역시 2010년대에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표면화되어 있고, 사실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기술 기업들 역시도
과거와는 다른 사업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폐쇄형 이코시스템 전략은 과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개방되어 있고 공유된 장소이고 거기에서 더 많은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애플은 과거부터 이러한 노선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 초에는 이 전략을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애플에는 사파리라는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에는 애플이 아닌 다른 IT 기업 역시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애플만 사파리에 있는 브라우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낸 것이죠. 나아가서 애플 아이폰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애플 로그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애플 로그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애플은 앱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광고 업계,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었는데요. 광고 추적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식별자 같은 것인데 이건 역시도 사실 애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이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디지털 광고사들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더 흥미로운 것은 개방의 아이콘 그리고 공유와 이 오픈의 아이콘이었던 구글 역시도 과거의 개방 정책을 버리고 좀 더 폐쇄형 전략을 최근에는 더 많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하드웨어 비즈니스 자체를 화웨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바이더들, 한국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인 삼성전자를 통해서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코시스템을 훨씬 더 개방적으로 만들자라는 정책으로 비즈니스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놀라운 성장에 어떤 견제의식이 있었는지 구글 역시도 하드웨어 생태계 혹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훨씬 더 폐쇄형으로 만들려고 이 전략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것이 구글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이 폐쇄형 생태계의 어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공개적인 그리고 개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폐쇄형 그리고 약간 독점형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 2차 생산자들 혹은 데이터들을 받아서 재해석하는 서드파티 기업들 자체가 모두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구글과 애플을 제외했을 때 그래도 꽤 높은 이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광고 기업인 크리테오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난 2년간의 그래프인데요. 애플의 그 사파리 브라우저 트래킹 정책, 그리고 애플의 로그인 정책, 그리고 최근에 애플의 광고 아이디 추적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폭락하게 이르릅니다.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하는 소위 말한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기업들이 이제는 전혀 힘을 못 쓰게 되고 있고 오히려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애플 같은 그런 독점형 플랫폼들이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형의 트렌드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키워드는 수직 계열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수행을 해왔던 그런 전략들입니다. 굉장히 올드하고 구세대적인 전략이지만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것 자체가 다시 2020년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자율주행차 기업인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자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업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차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진행했었던 이 배터리데이라는 행사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차와 관계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그냥 테슬라가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행사였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립과 단절,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이러한 그 폐쇄형 전략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연결 시대에는 개방과 공유의 전략이 중요한 전략이었다면 단절 시대에는 폐쇄와 독점의 전략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어떤 이런 예측이 2020년대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